여러분 안녕하신가요? 제가 경험한 제 지난 이야기를 풀어볼 것을 찾아서 톡톡 사연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변두리에 살고 있는 아주 평범하게 생겨먹은 남자이고요. 돌아가신 아버지와는 조금도 닮지 않은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9살 때 아버지는 술을 하도 즐기신 나머지 술독에 빠져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드네요. 아버지하고의 추억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결혼하셨던 당시 아버지는 35이었고 어머니는 딱 30이셨습니다. 그 당시 사회 풍조로 비춰보자면 아버지는 노총각의 범주에 들어가 계셨죠. 더 늦게 장가를 가셨었다가는 정말로 노총각 딱지를 붙이고 사실 뻔했습니다. 어머니는 24인가 아니면 5인가 하던 나이에 시집을 가셨다가 딱 3년 만에 내쳐지셨습니다.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이를 가졌다가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왔던 때 유산을 하셨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적인 일이었죠. 어머니의 상심이 컸을 것입니다. 출산만 고대하고 계셨는데 설마 유산을 겪을 줄은 상상도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서는 유산 이후로 자꾸만 집안에 크고 작은 불길한 일들이 생긴다고 하였던 거예요. 결국 그 탓의 끝은 어머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의 허무맹랑한 주장에 어머니는 큰 상처를 입으셨고 그럼에도 버티고 또 버티는 걸 반복하셨다가 꼬박 결혼 3년이라는 기간이 채워졌을 때 버티는 것도 더 이상 소용이 없이 쫓겨나셨던 겁니다. 어머니의 전남편 그 사람이 사실은 원흉이었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에게 어머니 말고 다른 여사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억울하게 쫓겨나셨던 것이죠. 어머니의 집은, 즉, 제 외가는 무척 가난했어요. 형편이 가난한데 마음가짐은 더더욱 가난했습니다. 억울한 손가락질과 온갖 비난을 다 받은 끝에 내처지기까지 한 딸을 그분들은 보듬지 않으셨습니다. 위로하고 감싸주어야 마땅했을 딸을 향해서 되려 쓴소리를 하셨죠. 동네 망신이다. 아주 동네 망신이야. 너 때문에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구나. 외할머니께서는 어머니를 두고 정숙하지 못한 아주 대바라지고 쓸모 하나 없는 년이라고 칭하며 모욕을 이어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의지할 곳이 절실하게 필요하셨던 때라서 그 모욕을 꾹 참으셨죠. 그렇게 참고 사시던 중 외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외할머니는 어머니의 탓을 하셨습니다. 딸년이 하도 못나서 그 때문에 속이 문드러진 것이겠지. 나도 화병으로 쓰러질 날이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네. 어디서 수치스럽게 이혼이나 당한 주제에 다시 집으로 기어 들어올 생각을 했는지. 곧 죽어도 출가 외인이라는 사실을 가슴팍에 품고 살지는 못할 망정 이따위로 굴어? 딸년을 잘못 키워도 한참 잘못 키웠어. 외할머니의 날이 선 비난 앞에서 어머니의 고개가 떨구어졌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머니는 이제 집을 나가 혼자 알아서의 인생을 살아볼 작정이셨죠. 하지만 이때 다른 선택지가 어머니 앞에 내밀어졌던 것입니다. 새로이 남자를 만나서 정착하라는 주변 어른들의 조언이었죠. 그게 조언이었는지 아니면 쓸데없는 오지랖이었는지 그 분간은 정확하게 지어지지 않았답니다. 설마
살붙이고 남은 인생을 살아간 남자가 한 명도 없겠냐고 하면서 주변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어머니는 크게 내키지는 않으셨으나 등 떠밀려 결혼을 하게 되셨는데 그 상대가 바로 제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버지는 어머니가 이미 한 차례 다녀오셨다는 사실을 모르셨던 거예요. 전혀 모르고서 결혼 생활하시다가 우연하게 주변 사람의 입방정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아시게 되었고 즉각 분노하셨습니다. 나를 속인 거야? 내가 우스워 보였나 보지? 아주 만만하게 보였나 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당신한테 말을 할 기회가 없었던 것 뿐이에요. 일부러 작정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당신을 우습거나 만만하게 여긴 적도 없었고요. 그 입 닥쳐. 나를 기만하고 농락한 그 주둥이 당장 찢어버리기 전에 닥치라는 말이야. 아버지의 분노 앞에서 어머니는 당황하셨죠. 속이려고 하셨다기보다는 딱히 그 사실을 밝힐 필요가 없으셨던 것 뿐이었으니까요. 지난 인생의 그림이 어떠했는지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어머니에게 물어본 적 없으셨고 궁금해 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건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다정하고 가까운 부부 관계가 아니었고 그게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혼자 남은 인생을 살기에는 못하니까 결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과거를 아신 아버지가 분노로 난리를 치셨던 그때에 공교로운 사실 하나가 드러났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임신 중이셨던 겁니다. 매일같이 분노를 토해내고 계셨던 아버지가 임신 소식에 잠시 주춤하셨죠. 그리고 이내 의심의 눈초리로 어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이거 잠시만. 그래서 뱃속의 애가 내 애는 맞는 거야? 어디 한번 두고 봐야지 아는 일 아닌가? 그래서 어머니는 임신 기간 내내 엄청난 압박 속에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저였던 건데요. 아버지가 트집거리를 찾아내기에는 제 생김새가 꽤 애매한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머니를 너무 닮아졌기 때문이에요. 아예 낯선 얼굴이 저에게서 나왔다면 어느 놈의 시냐면서 아버지가 난리를 치셨을 텐데 어머니를 닮아 있었으니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찜찜함이 또 완벽하게 가실 것도 아니었죠. 어머니는 그래서 그때가 인생 최고로 서러우셨던 시기라고 합니다. 예전에 유산을 겪어보셨던 분위기에 출산이라는 게 너무 감격이었건만 그다지 환영이나 축복이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딸은 출가 외인이라면서 삭막하게 굴었던 외가, 그것보다 더 삭막한 가풍의 친가, 게다가 아버지는 다정다감과 거리가 머신 분이었죠. 아버지가 자격지심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걸 어머니는 저를 낳으시고 나서 아셨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상정이 왜 그렇게 못났던 것인지 짚어볼 만한 원인이라는 것이 존재했는데요. 특이하게도 아버지가 당시의 사촌형과 함께 자라나셨다고 합니다. 복잡한 집안 사정 때문이었죠. 아버지는 가난을 탓하며 매사 불평, 불만을 일삼으셨는데 당신의 사촌형은 절대 환경 탓을 하지 않고 언제나 긍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바람에 어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을 보고 기분이 묘하셨죠. 게다가 그 사촌형이 머리도 꽤 좋은 편이었으니까요. 그 덕에 아버지는 유년 시절에 항상 이런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너는 네 형보다 잘난 점이 하나도 없냐? 이래서 형보다 나은 아우 없다고 하는 건가 보다. 매일같이 비교를 당하셨어요. 아버지는 당시의 사촌형이 너무나도 싫었죠. 친형도 아닌 주제에 감히 친형제 행세라는 그 존재가 심히 거슬렸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든 점은 또 있었어요. 아버지의 여동생, 즉 저에게는 고모 되셨던 분이 집안의 막내였는데 친오빠보다 사촌 오빠를 더 따르셨다고 하거든요. 친오빠는 나인데 그러면 나하고 더 가깝고 나를 더 따라야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이거 뭔가 한참 잘못되었어. 집안의 미운 오리 새끼로 전락하여 자라나신 아버지의 이가 갈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물놀이 사고로 고모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고모는 고작 13살이었다고 해요. 어떻게 국민학교 졸업장도 못 받아보고 세상을 떠날 수가 있어. 한순간에 어린 생이 끝났구나. 이렇게 허무할 수가. 모두가 안타까움에 눈물을 지었고 그 다음으로는 아버지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놀이 사고가 있었던 당시 아버지가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지는 원망의 표적이 되셨죠. 그때 아버지가 16이었는데 고등학교에 보내지 말자는 이야기가 집안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사촌형이 이미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니 고등학교를 다니는 것은 하나로 족한 게 아니냐며 아버지까지 고등학교에 다니는 건 형평상 너무 무리라는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비참한 속에서 아버지는 분노하셨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중졸이셨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시는 대신 돈을 벌러 다니셔야 했어요. 분노에 타오르고 계셨던 아버지는 그 길로 가출하셔서 돈을 버시면 그걸 당신의 생활비로 쓰며 혼자 사셨습니다. 성인이 되시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가셨죠. 가족들이 사방팔방 당신을 찾아다니는 것에 아버지는 못 이기는 척 집으로 가셨던 건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촌형, 바로 그분이 거나하게 사고를 치셨거든요. 집안의 돈을 다 떼어먹고 어떤 여자와 둘이 도망가서 그대로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의젓하다는 소리를 듣고 자란 모범생의 반란이었고 반전이었죠. 아버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가족들을 향해서 그것 봐라, 내가 뭘 했냐 라는 마음과 비교만 당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는 부모 봉양을 하게 된 내 처지가 우습다 라는 마음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에 화가 쌓였던 건가 봅니다. 아버지는 30쯤에 어떤 여자하고 결혼할 뻔하셨어요. 그러나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때 아버지의 자격지심, 가족에 대한 애증, 이런 것들을 문제 삼으며 여자 쪽에서 결별을 선언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자존심 때문에 그 여자를 잡지 못하셨어요. 그러나 뒤늦은 후회를 하시며 반년 정도가 지났을 때 옷을 사입으시고는 멀끔한 모습으로 그 여자를 찾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아버지에게 난감한 표정으로 이미 다른 남자가 생겼으며 결혼하기로 말까지 다 됐다는 소식을 알려주었던 겁니다. 뭐라고? 어떻게 벌써 그럴 수가 있어? 우리가 2년 넘게 만났잖아. 그 시간들은 다 모였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진지하게 교제를 했던 사이인데 1억이요? 미안하게 됐어.
하지만 결혼하기로 한 남자가 오빠보다 훨씬 잘나서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우리 부모님이 그 남자를 마음에 들어 하시거든. 평생을 내가 못난 딸이었는데 이렇게나마 효도하고 싶어. 나 좀 이해해주라. 오빠, 정말 미안해. 아버지는 울컥해서 따지셨다가 그 여자의 눈물 앞에서 금세 초라해지셨습니다. 귀에 효도라는 두 글자가 들려온 순간 아버지의 말문이 턱 막히고 말았던 겁니다. 초라하게 돌아서셨던 아버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새로 산 그 옷부터 벗어 던지셨고 그날 이후로 술을 좋아하시게 됐습니다. 입에서 인생 뭐 있냐 라는 말을 달고 사시게 되었고요. 조부모님 두 분께서는 그런 아버지를 향해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하셨습니다. 너 이 녀석아, 자꾸 이렇게 굴 거야? 계속 망나니처럼 살다가 뒤지기라도 할 거냐고? 내가 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안 되나요? 내가 이렇게 멋대로 살다가 어머니 아버지 못 모실까봐 이러는 거죠? 나한테 이제 와서 효도를 바라시는 건 아니죠. 나한테 두 분이 어떻게 하셨었는데 그거 다 잊으셨어요? 기억 못한다고 하실 건가요? 아버지는 눈이 돌아서 조부모님께 맞서기 시작하셨죠. 그때부터 관계가 제대로 어그러졌습니다. 어쩌다 몇 번 선을 보기는 하셨으나 다 이렇다 할 결과는 없었죠. 그러다가 35이 되셨고요. 아버지는 결혼을 인생에서 하기는 할 거라면서 지금보다 더 늦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셨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이제는 그냥 결혼을 꼭 해버리자는 다짐을 하게 되셨는데요. 그러고 나서 만나셨던 상대가 바로 제 어머니였던 거예요. 어찌 보면 아버지의 인생도 참 안 됐습니다. 들여다보면 서러움이 가득하지요. 술을 드실 때마다 당신의 여동생, 제 돌아가신 고모를 추억하셨던 분입니다. 영원히 13살 소녀로 남아버린 내 하나뿐인 동생아, 미안하다. 거기서는 잘 지내냐? 이 오라비가 너무 못난 놈이었지. 너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야. 그런 걸 보면 아버지의 가슴 속에는 생각보다 많은 아픔이 깃들어 있었던 듯 싶어요. 제 밑으로 태어난 여동생은 저와는 반대로 아버지를 꼭 닮았습니다. 눈, 코, 입의 이목구비 배치가 어쩜 그렇게 아버지와 똑같을지 모를 일이었죠. 여동생의 얼굴을 보시고 아버지는 객기로나마 어머니가 부정을 저질렀다며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동생 덕분에 어쩌면 아버지와 안 닮은 저도 자연스레 용서 혹은 인정을 받았던 것 같네요. 하지만 제가 9살 때, 그리고 여동생이 7살 때, 그러니까 저희 남매가 아직 너무 어렸을 때에 돌아가신 것만은 정말 아버지가 그러셨으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식들에 대한 책임감을 지니고 계셨다면 그러실 수 없었죠. 그렇게나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시고 막무가내로 술에 빠져 사시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고 없이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병원에서는 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아버지라 아는 모든 사람이 사인을 술이라고 짐작했을 것이었으니 아버지가 어떻게 살다가 떠나신 분인지 이것만큼 잘 드러나는 대목도 없는 듯하네요. 어린 자식을 두고 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신 뒤 어머니는 크게 절망하셨습니다. 아유, 이걸 어째? 앞으로 나는 어떡하라고? 내 자식들은 어떡하라고? 부족하디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애들 아버지랍시고 내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건데 이제 나는 혼자가 되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허무한 눈빛으로 조용히 눈물을 흘리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제 내리에 강렬히 박혔습니다. 저는 여동생을 데리고 학교를 다녔죠. 여동생이 학교에 입학하던 당시는 손을 잡고 다녔습니다. 그랬다가 곧 저도 머리가 크게 되니 괜스레 여동생과 그러고 다니는 것에 부끄럽기 시작했고 창피하고 쪽팔리다는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여동생에게 이제 손을 잡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그 뒤부터 여동생은 제 가방끈을 붙잡고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도 부끄러워져서 저는 기다란 나뭇가지 하나를 구했죠. 각자 양 끝을 잡은 채로 그렇게 걸으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전적으로 여동생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었기에 혹시나 라는 불상사를 남겨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 궁여지책을 끌어안았던 것이었죠. 어머니는 바쁘게 일을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의 학교 생활에 신경을 기울이실 수가 없었어요. 안 해보신 일이 없었을 겁니다. 어린 자식 둘을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조부모님, 그러니까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시부모님 두 분이 항상 우는 소리만 해대셨고요. 어머니는 시부모님의 하소연을 들으며 부양을 해드리며 자식들까지 키워야 하는 막대한 중압감에 시달리고 계셨어요. 그런 와중에 오랜 병중에 계셨던 당시의 부친이 돌아가시기까지 했습니다. 외할아버지를 저는 자주 뵌 적이 없었고 편찮으셔서 그런지 괴팍하고 깐깐한 성격이라 별로 좋은 인상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해 막말을 잘 쏟아내셨고요. 그래서 외할아버지의 죽음을 어머니가 후련해 하실 줄 알았건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무척이나 슬퍼하셨습니다. 저로서는 의아했죠. 어머니, 왜 그렇게 우세요? 저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걸로 어머니가 이렇게 우실 줄은 몰랐어요. 슬프니까, 당연히 슬프니까 눈물이 나서 울지. 네 외할아버지 말이다. 인생이 너무 안 됐어. 불쌍하신 분이야. 저는 어머니의 그 말씀이 당시에는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크면서 저는 돌아가신 제 아버지의 인생이 참 덧없고 재미가 하나도 없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머니가 그때 하셨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죠. 어머니는 저를 꼭 고등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걸 학수고대한다고 그러셨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노력하셨고 무리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바람대로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였으나 제가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언제인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화상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 병원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였거든요. 그런데 그 환자들의 태반이 일하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하였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터에 나갔다가 전신 화상이라는 큰 비극을 겪은 사례들이었죠. 다른 곳에서 다치는 것보다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것이 가장 안 됐고 서글프다는 의견이 그 방송 이후에 줄을 이었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감을 했네요. 제 어머니도 일을 하러 나가셨다가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어머니는 일터에 다 도착을 하셨던 참에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셨습니다. 그 상황을 목격하셨던 어느 어르신의 증언에 따르면 어머니가
계단을 오르시다가 어지러움증을 느끼셨는지 머리를 부여잡고 비틀거리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계단을 다 오르고 나신 다음 갑자기 몸에 힘이 쭉 빠지는 모양새로 확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대로 계단을 구르셨고요. 과로 때문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오신 게 어머니의 목을 조르고 말았습니다. 허무하게 어머니는 병원에서 사흘 만에 숨을 거두셨어요. 어머니를 향해 죄송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슬픔에 오래 빠져 있을 여유 또한 없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일을 다니는 게 맞는 듯 싶더라고요. 저는 여동생의 어깨를 붙잡고 당부했습니다. 너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어라. 그리고 이왕이면 대학까지 가라. 내가 뒷바라지 다 해줄 테니까. 알았어? 뭐하러 그렇게 해? 오빠는 학교를 더 다녀야 하는 거 아니야? 학업을 이어가는 건 내가 아니라 오빠여야지. 나 돌대가리야. 너는 그것도 모르냐? 네가 나보다 머리는 나으니까 너 하나라도 어떻게든 해보는 게 낫지. 오빠, 여자애가 가방끈 길어봤자 소용없다고 할머니가 항상 하시는 소리 못 들었어? 할머니가 아시면 난리가 날 거야. 노망 나셔서 그런 거야. 별로 상관하지 마라. 너는 공부나 앞으로 착실하게 하면 돼. 돌아가신 어머니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알았냐, 임마? 저는 여동생을 저 대신 공부시키기로 하였죠. 어차피 저는 공부에 재능이 없는 놈이었고 그런 쪽으로 끈기나 포부도 없었습니다. 여동생은 제법 공부에 흥미를 보이고 있었으니 둘 중 하나라도 잘 되면 좋은 일이었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영원히 어린 모습으로 남아 떠나버린 당신의 여동생을 속으로 애틋하게 여기셨다는 것이 그 결정을 하던 순간 자꾸만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외가 쪽과는 사실상 연이 끊어지다시피 하였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도 되지 않아 친할아버지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셨는데요. 친할머니께서는 픽발선 눈으로 저희 남매를 쳐다보셨어요. 생전에 건강했던 양반이 하루아침에 이럴 수가 있나? 분명히 저 순간 네 애비애미가 벌인 짓이겠지. 원한을 품고서 이런 거야. 그걸 듣고 여동생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냐며 울고불고 친할머니께 따졌어요. 어디서 큰 소리야? 기집년이 전부터 오만방자하게 구는 게 마음에 안 들었지. 너는 네 오빠 앞길 막고 뭐가 그렇게 당당해? 그건 오빠가 내린 선택이었어요. 저는 지금 고등학교에 다니는 게 행복하고요. 네 오빠가 힘들게 일찍부터 일을 하는 게 너는 그래서 좋으냐? 버러지 같은 기집년. 그러는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하시는 일이 대체 뭐예요? 뭐라고? 너 지금 눈 똑바로 뜨고 내 앞에서 뭐라고 하는 거야? 이게 미쳤나? 어렸을 때부터 제가 봐온 할머니는요, 저희 부모님 욕을 하시면서 정작 할머니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보고 불효자라고 그렇게 헌담을 하시면서도 아버지가 주시는 용돈 잘만 받아서 그걸로 사셨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남매 아직 어리디 어렸는데 할머니는 그냥 뒷짐만 지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힘들게 저희 남매 다 키우셔야 했잖아요. 할머니는 저희 봐주기 싫어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우는 소리만 징그럽게 해대시고 바라시는 것만 많았잖아요.
친할머니께서는 여동생의 뺨을 세게 치셨습니다. 그걸로도 부족하셨는지 곧 머리채를 잡고 흔드셨어요. 저는 힘으로 친할머니를 떼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눈빛이 저에게 꽂히더군요. 네가 어떻게 이러냐? 너는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라. 정신을 차리기는 뭘 차립니까? 할머니야말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세요. 저희는 이제 저희끼리 알아서 잘 정신 차리고 살아볼게요. 이 배륜아들, 후레자식들. 울부짖으시는 친할머니 앞에서 저희 남매는 돌아섰습니다. 여동생은 속상하다면서 며칠이나 눈물을 훌쩍했어요. 저는 그때 좀 이르게 담배를 배웠습니다. 답답한 속을 털어놓을 곳이 없었으니까요. 아내를 일찍 만난 것도 외로워서 의지할 곳이 필요해서였을 겁니다. 열심히 공부를 한 여동생은 괜찮은 대학에 갈 성적을 냈어요. 저는 힘들게 모은 돈으로 여동생 대학 보내고 나니까 이상하게 허탈했고요. 그때 만난 인연이 아내였고 저보다 2살 연상이었습니다. 아내가 어떤 사정을 지닌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중학교 입학날에 양친을 잃었어요. 사고로 부모님과 언니를 한꺼번에 잃고서 너무 충격이 컸던 나머지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죠. 아내가 그런 비극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친척이 정말 몇 없었는데 어쨌든 먼 친척집에 가서 살게 되었고요. 몇 달이 지나자 그 집에서 너무 눈치를 주는 바람에 아내는 다른 집으로 또 다른 집으로 그렇게 옮겨 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혼자가 되었고요. 의지할 곳 없고 좀 심심하고 외롭더라도 혼자가 마음은 편해.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을 저는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작은 방을 얻고 동거를 시작했었네요. 아내가 임신했을 때 놀랐으나 기쁨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즉각 혼인신고를 했고 부부가 되었어요. 저희의 임신 및 결혼 소식에 여동생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거라면서 각오를 다졌습니다. 여동생의 대학교가 좀 떨어진 곳에 있었기에 사는 곳이 달랐고 그래서 아내와 여동생이 딱히 친하게 지낼 일이 없기는 했지만 서로를 좋게 여기는 사이였습니다. 여자끼리 통하는 점도 있어 보였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정말 편안했었죠. 예정일에 맞춰서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고 저는 멋진 아버지가 되어주기로 다짐했습니다. 보다 더욱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지요. 쉴 겨를 따위는 없었습니다. 입버릇처럼 자기가 성공해서 저에게 은혜를 갚을 거라고 했던 게 여동생이었는데 희한하게 언제부터인가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취업 때문에 바쁘다고 하는 것에 저는 여동생을 배려해서 일부러 연락을 하지 않았건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여동생은 취업을 했다고 하면서 과일을 싸들고 와서 현금 50만 원을 주고 갔습니다. 저는 돈을 버느라 바빠서 집에 안 붙어 있었기에 아내와 어린 아들이 여동생을 맞이했었고요. 고된 몸을 이끌고 귀가를 했던 저는 과일 바구니를 보면서 여동생이 이제 정말 다 컸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흐뭇했었죠. 섭섭했던 건 여동생과 연락이 잘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동생은 작은 회사에 취업해서 적응하며 잘 다니고 있고 남자친구도 있다고 그랬었죠. 그 남자친구를 저에게 언제 한번 보여달라고 했었는데 저도 일 때문에 계속 바쁘고 여동생과 연락 자체도 잘 안 되니까 기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여동생을 만난 것은 친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였습니다. 쓸쓸히 돌아가신 친할머니를 애도하고 있던 저는 여동생의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
얼굴이 그게 뭐야? 멍이잖아. 누구한테 맞았어? 여동생의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고 옷 소매 아래로 드러난 팔목에도 멍자국 같은 게 있었어요. 제가 끈질기게 추궁을 해대자 여동생은 자기 남자친구한테 맞아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실토했습니다만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면서 선을 긋더군요. 저는 무조건 당장 헤어지라고 당부를 남겼고요. 몇 주 뒤 계속 여동생과 연락이 안 돼서 저는 여동생이 일한다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일주일 전에 그만두셨는데요? 하지만 직장을 그만뒀다는 당황스러운 사실만 저를 반길 뿐이었습니다. 사는 주소로 찾아가 보았지만 여동생은 없었죠. 직장 동료들도 이웃 주민들도 여동생이 남자친구와 함께 살 집을 구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고 이사를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빠로서 걱정돼 미칠 노릇이었네요. 그런데 그 시기에 아내가 둘째를 임신했다가 유산하는 큰일을 겪었습니다. 유산한 뒤 아내는 넋이 나가 보였어요. 저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유산을 겪고 몹시 충격이 크셨다던 어머니의 생전 말씀이 떠올라 저는 하루의 절반 이상을 밖에서 땀 흘려 돈을 벌면서도 집에 있는 그 몇 시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는 잠잘 시간을 쪼개서 아내를 살폈고 아들을 놀아주었습니다. 피로가 누적돼서 코피가 후두둑 쏟아지는 날들도 있었지만 아무렇지 않았어요. 아내가 훌훌 털고 일어나는 것,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 중요했죠. 제 몸 따위는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간과했던 것이 있었는데 돌아가신 어머니가 과로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저는 퇴근하던 길에 쓰러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고 이틀이나 지나 있었어요. 저는 평소 술을 별로 즐기지 않았습니다. 술에 빠져 사셨던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고된 일을 하면서 술자리라는 요소가 빠질 수는 없었기에 그때만 마시는 정도였죠. 담배는 좀 피웠었고요.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의 간 상태가 너무나도 안 좋다고 하였습니다. 기관지도 건강하지 않다는 소견이었고요. 의사가 단호하게 말을 하기를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굶어 죽으라는 겁니까? 어떻게 일을 안 하고 살아요, 선생님? 지금 환자분의 몸 상태가 얼마나 나쁜지 모르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계속 일을 하시다가는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심각한 경고를 듣고 나서야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사실은 선천적으로 간이 안 좋았을 확률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얼핏 들었던 이야기도 떠올려내었죠. 아버지와 함께 자랐던 그 사촌형이라는 분 말입니다. 집안 뒤통수 치고 잠적을 했었는데 몇 년 뒤에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소식이 집안에 닿았었다고 합니다.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나서 잠들었는데 그대로 안 깨어난 게 전말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얼핏 듣고는 인과응보라든지 천벌이 내렸구나 하는 생각만 하고 말았었는데 이제 와서 그분마저 집안 내력으로 원래 건강이 안 좋았던 것이라고 가정을 해보니 모골이 송연해졌습니다. 아내가 일을 시작했고 저는 아들을 돌보며 한숨 쉬는 날들을 이어갔습니다. 아내 몰래 일용직 하나 뛰었다가 사달이 난 적도 있었고요. 아들을 이웃집에 맡기고 슬쩍 일을 다녀왔는데 하필 그때 아들이 갑자기 열이 펄펄 끓었던 겁니다. 이웃집에서는 난리가 나서 막노동하느라 바빴던 저 대신 아내에게 연락을 했었고요. 그 바람에 들통이 났고 아내가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크게 부부싸움을 했었네요. 그리고 둘 다 속상한 눈물을 흘리며 부부싸움을 마무리 지었고요. 서로에게 서로뿐이니 좋은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잘 살자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여동생을 떠올렸어요. 저에게는 처자식뿐만 아니라 여동생도 있었으니까요. 언제까지고 제가 책임져야 할 녀석 같았죠. 여동생을 걱정하며 소식을 기다리며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동생에게서 연락이 왔고 저희가 아직 이사를 안 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튿날 여동생이 찾아왔는데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보다도 안색이 나쁘더군요. 깜짝 놀라서 여동생을 붙잡고 그간의 일을 물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어. 그놈이 정신을 차리고 나한테 잘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그놈 때문에 나는 빚더미에 올랐어. 내 무덤 내가 팠으니 어떻게든 나 혼자 해결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간 이 악물고 살았는데 이제는 한계가 와서 너무 힘이 들더라. 죽을 용기까지는 없어서 오빠하고 새언니를 찾아올 용기만 간신히 냈어. 울부짖는 여동생을 차마 힐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었으니까요.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몇 년이나 허비하고 빚더미에 앉기까지 한 상황을 여동생은 미치게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삶을 향한 의지라는 게 그 눈빛에서 보이지도 않았고요. 여동생은 저에게 소중한 가족이었고 그걸 아내도 잘 알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여동생을 말없이 감싸주었죠. 여동생 앞으로 진 빚, 그걸 같이 갚아주느라 애를 쓰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아내가 쉴 새 없이 일을 다니며 돈을 벌고 제가 집안일을 하면서 동네 상가 건물의 청소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본인의 빚을 갚아주는 것을 본 여동생은 내면의 우울과 자괴감 같은 것을 뒤로하고 일자리를 구해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게 인생이라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죠. 사랑하는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짧은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는 그러했습니다. 면허도 없이 남의 차를 훔쳐서 타던 미친놈에게 저희 아들이 하필 잘못 걸렸던 거예요. 그 미친놈은 돈도 없고 사과를 할 생각도 없다면서 뻔뻔하게 나와서 저희 부부의 정신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아들은 머리를 크게 다쳐서 지능이 3살 정도로 낮아졌고 어눌하게 간신히 몇 마디를 뱉으며 힘겨운 병원 생활을 이어가다가 결국 심정지가 와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생이 이럴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너무나도 괴롭다고 했죠. 저는 아내에게 뭐가 그렇게 괴로운 건지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해가 됐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붙잡고 싶었으나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시한부의 환자의 그것 같아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잃고 아내와 헤어지고 정말 고통뿐인 삶이었어요. 그만 살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던 것은 여동생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 말이 다 맞았던 거야. 내가 쓸모없는 년이었어. 나 같은 버러지 진작 뒤졌어야 돼. 전부 나 때문이야. 그때 학교를 그만두는 건 오빠가 아니라 나였어야만 했어. 연이어 닥친 비극으로 여동생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동생이 죽을까봐 겁이 나서 차마 제가 죽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인생 길다. 네가 얼마나 나보다 똑똑하고 잘난 녀석인데. 너는 정신만 제대로 차리면 뭐든 할 수 있어. 정신 다 잡고 잘 살면 돼. 나도 살 테니까 제발 너도 잘 살아봐라. 저는 그런 말로 여동생을 설득하였습니다. 이어진 설득의 여동생은 다시 굳건한 삶의 의지를 발휘해 보기로 했죠.
자기가 일을 꾸준히 하면서 저에게 생활비를 보내줄 테니까 저에게는 절대 일을 다니지 말라고 했습니다. 병원이나 꼬박꼬박 다니라고 했죠. 제가 이것만 지킨다면 자기도 계속 힘을 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수긍할 수밖에 없었죠. 그 후로 저는 건강관리에 힘쓰면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멍울진 것은 어찌할 수가 없더군요. 하늘만 봐도 미칠 것 같았어요. 하늘이 파래서 눈이 시려 눈물이 나는 거라고 믿었으나 실상은 하늘나라로 떠난 아들이 떠올라서 우는 것임을 스스로 알았습니다. 아내를 찾아내서 만나고 싶기도 했어요. 그런 순간마다 저는 아버지가 생전에 겪으셨던 경험담을 떠올렸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붙잡지 못했던 상대를 마음 고쳐먹고 새 옷을 사입고서 만나러 찾아갔는데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었던 상대를 알고서는 그 후로 자격지심에 깊이 빠져버리신 것. 제가 혹시 아버지처럼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제가 뭔가 잘나게 이룬 것이 있다면 아내를 찾아갔을 텐데 저에게 뭐 하나라도 당당한 구석이 탄탄한 기반이 있다면 여동생에게 쫄지 말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봐라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었을 텐데 이상과 현실은 달랐죠. 너무나도 못난 제 자신이 초라해서 씁쓸한 마음으로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오던 길이었죠.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딘가를 힐끔힐끔 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표정들이 어딘가 불편한 눈치였고요. 왜 그런 걸까 싶어서 그 시선들을 따라가 보았더니 버스 정류장 뒤편에 있는 화단에 누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말만 반복하고 있는 젊은 남자의 나이는 20대 초반이나 될까 싶었습니다. 계속해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라는 두 가지 소리만 반복하고 있었는데 딱 봐도 정신이 온전치 않은 듯 싶었습니다. 이런 데서 저렇게 구걸하는 사람도 있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저는 그쪽에 신경이 팔린 나머지 제가 타야 할 버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버스가 정류장을 떠나는 모습에 제가 한숨이 나왔죠. 아이고, 일났네. 저거 금방 다시 안 오는데. 그거를 하는 청년에게 제가 왜 시선을 빼앗기고 있었던 건지 저 스스로 이유를 알았습니다. 제 아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서 어눌하게 간신히 몇 마디만 내뱉던 아들. 그럼에도 저와 아내가 제발 사람만 달라고 빌거빌었던 아들이 떠올라서 저도 모르게 그 청년에게 다가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요? 밥은 먹었어요? 아니요, 배고파요. 저는 배가 고픕니다.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런 대답을 하더군요. 날이 쌀쌀한데 겉옷도 없이 긴팔 셔츠 딸랑 하나 차림인 게 제 눈에 들어왔죠. 아직 한낮이라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혹시 밥을 먹으러 가지 않겠냐고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근처에 순댓국밥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곳으로 청년을 데리고 가서 나란히 국밥 하나씩 시켰는데 허겁지겁 잘도 먹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밝게 인사를 하는 청년을 보며 저는 더더욱 제 아들이 떠올라서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인사도 참 잘하시네. 집이 어디예요? 여기 근처예요? 집에 동생들이 있어요. 제 동생들이 굶고 있어요. 동생들 아직 밥 못 먹었어요. 아저씨, 제 동생들을 도와주세요. 제 동생들도 밥을 먹고 싶습니다.
그 청년이 다급하게 동생들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단번에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하며 사장님께 슈퍼가 있는지 여쭈어 보았죠. 국밥집 근처에 있는 슈퍼에 갔는데 저는 한 푼이라도 아껴서 쓰는 사람이었지만 희한하게 그때만큼은 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동생들이 좋아하는 걸 마음껏 골라 담으라고 하였습니다. 밝게 웃으면서 청년이 고른 것들은 마치 초등학생 어린 아이들이나 좋아할 만한 먹거리였어요. 집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주소를 말하더군요. 거기까지 어떻게 가냐고, 그리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고 그런 것을 물어봐도 일관적으로 주소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누르면 튀어나오는 자판기처럼 계속 주소만 말을 하길래 하는 수 없이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택시가 접어든 것을 보고 두 눈을 의심했죠. 부촌이었거든요. 에이, 설마 싶어서 이곳을 그냥 지나가는 길일 거라고 여겼습니다. 지름길 같은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집 앞에서 택시가 멈춰서는 게 아니겠어요? 기사님도 의아한 눈치였고요. 한남동에 위치한 대저택을 바라본 제가 아무래도 잘못 온 것 같아서 청년에게 말을 하려던 그때였습니다. 진서가 대체 말도 없이 어디를 나갔다 온 거야?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그 청년이 택시의 창문을 다 내리고 있었는데요. 대저택 안에 나온 어떤 사모님이 청년을 향해 그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청년은 헤헤 웃을 뿐이었고요. 세상에, 이곳이 정말 청년의 집이 맞았다니. 저는 얼떨떨하게 택시비를 지불하고서 청년과 내렸습니다. 밥 먹었어요. 과자도 먹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청년이 해맑게 웃으며 그렇게 말하자 사모님은 저에게 정말 고맙다고 하시면서 제발 안으로 들어가서 차 한 잔 대접하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혹함을 감추지 못한 채 그 집 안으로 들어갔죠. 사모님 말고도 사장님도 계셨고 반갑게 그 청년의 귀가를 맞이해 주셨는데요. 아침 일찍 갑자기 집에서 사라진 그 청년 때문에 두 분은 어디 가지도 못하시고 집에서 걱정으로 발만 동동 구르고 계셨다고 합니다. 저는 의리의리한 대저택 안에 들어와서 차를 대접받으며 이곳의 주인 내외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 믿어지지 않아 꿈을 꾸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득 그 청년의 동생들이 궁금해졌죠. 동생들이 집에서 배고파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동생들은 지금 집에 없나 보죠? 그러자 주인 내외 두 분이 동시에 슬픈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사실 그 청년의 동생들은 사고를 당해서 이미 세상을 뜬 지 오래이며 그 사고 당시에 혼자 살아남았던 청년은 후유증으로 정신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였습니다. 그걸 듣고 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말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추태를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대신 울어주신 것 같아서 가슴이 짠하기만 합니다. 혹시 선생님께서도 뭔가 일이 있으셨나요? 실례지만 그런 눈치로 보여서요. 저는 사모님께서 티슈를 뽑아주신 것으로 눈물을 닦으며 제 지난 이야기를 털어놓고 말았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제 인생을 털어놓아 본 역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그냥 슬슬 말이 나가고 말았어요. 사모님의 깊은 눈매를 보자 돌아가신 어머니가 떠올랐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나신 두 분도 기어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백하시기를 사실 그 청년은 두 분의 친자식이 아니라 조카라고 하였어요.
청년의 양치는 일찍이 외국에서 교통사고로 명을 달리하였기 때문에 마음씨 좋은 두 분이 거두어 주신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놀러 갔던 곳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두 분의 어린 자식들은 화재가 난 건물에 갇히고 말았고 그걸 알고서 청년은 망설임 없이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고요. 결과적으로 화마를 이기지 못한 어린 생명들은 그곳에서 숨을 거두었고 사촌 동생들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 청년은 뇌에 심각한 후유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비극이 또 있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저는 가슴을 치며 울었고 두 분은 그런 저를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 하였습니다. 저희 자식 같은 조카를 찾아서 데려와 주신 사례 후하게 갚고자 합니다. 부디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신당부하셔서 분위기에 휩쓸린 제가 알겠다고 답을 드렸죠. 하지만 저에게 사례금으로 1억이 들어올 줄은 몰랐습니다. 놀라 제가 그제서야 극구 사양하고자 하였으나 두 분은 완강하셨어요. 그러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선생님. 인생에서 이런 기적 같은 행운도 있어야 하는 법 아닐까요? 그래야 인생이라는 것이 조금이나마 공평하고 또 살맛이 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또 정신없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아내를 찾아갈 용기를 내었어요. 김밥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저를 보고 놀란 얼굴을 한 아내가 조금은 수척해 보여서 가슴이 뻐근해졌습니다. 주소지에 찾아가 보니까 없길래 이웃분이 여기서 당신이 일한다고 알려줬어. 내가 생판 남이었으면 안 알려줬을 텐데 전 남편이라고 하니까 알려주시더라. 당신이 내 이야기 종종 했다고 그러셨어. 나와 헤어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당신이 그런 소리 하며 지냈다고 하던데 정말이야? 여기 밥 먹는 데야. 왔으면 주문이나 해. 안 할 거면 가고. 쌀쌀맞은 아내에게 저는 김밥 2줄을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제 앞에 나온 김밥을 보자마자 울며 웃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위해서 햄을 빼고 김밥을 쌌기 때문이에요. 제가 특이하게 김밥에 들어간 햄을 잘 못 먹는 입맛이거든요. 코를 훌쩍이며 김밥을 먹는 제 앞에 아내가 물컵을 내밀며 앉았습니다. 그것뿐이었지만 단지 그것만으로 저희 부부는 다시 하나가 되었죠. 먼저 떠난 아들에게 미안해서 멀쩡한 속으로 살 수 없었다던 아내의 말이 뭔지 저는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멋진 인생을 살아보자며 아내를 다독였어요. 그리고 3천에 20만 원짜리 아주 깔끔하고 좋은 월세집을 구했습니다. 제가 한남동의 대저택에 다녀온 이야기를 아내도 여동생도 신기해 있었네요. 저는 여동생에게 1,000만 원을 주면서 이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옷 사 입고 괜찮은 놈이 보이면 데이트를 하라고 했습니다. 오빠 뭐라는 거야? 나 남자 보는 눈 없는 거 들통난 지가 언젠데? 그래도 이 녀석아, 내가 말했잖아. 인생은 길다고. 그러니까 남은 인생을 함께할 괜찮은 놈이 있는지 한번은 찾아봐라. 됐어. 찾으면 뭐 할 건데. 그렇게 툴툴거리던 여동생은 몇 달 뒤에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다고 해서 저희 부부를 놀라게 했었죠. 유복한 집에서 자라나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업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런 남자가 자기한테 호감을 보이는 게 여동생은 믿어지지 않았고 의심을 했었다고 해요. 자기를 엿먹이려는 이상한 남자인 줄 알고 경계만 했었다가 저에게 1,000만 원을 받았을 때 에라이 모르겠다 싶어서 그 남자에게 데이트를 하자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 남자의 짝사랑을 알고 있던 그 집안에서는 흔쾌히 여동생을 받아주었고 당장 결혼하라고 그랬고요. 아니, 이렇게 좋은 일이 너무나도 매끄럽게 일어나다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더 믿어지지 않는 일이 생겼는데 그건 바로 아내의 임신이었어요. 그때 유산했던 이후로 다시는 임신이 안 될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노산을 하게 되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네. 아내도 저도 얼떨떨했고 여동생은 기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셋이서 부둥켜 안고 행복을 부르짖었네요. 갑자기 인생이 로또를 맞은 듯 느껴지더군요. 그 후로 저는 아내와 작은 분식집을 차렸는데 너무너무 장사가 잘 돼서 초장부터 눈꽃을 새 없이 바빴습니다. 아내가 주로 진두지휘를 하였고요. 저는 육아에 좀 더 집중을 했죠. 가끔 가게에 얼굴을 비추고 밥을 먹고 일손도 보태는 반가운 인물도 있답니다. 누군지 아시겠나요? 네, 버스 정류장 뒤편에서 저와 처음 인연을 맺었던 그 청년이랍니다. 조카가 분식집에 놀러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일도 하는 걸 너무나도 좋아한다고, 그 덕에 일상에 좋은 활력이 생겼다고 대저택의 주인 내외께서는 무척 흐뭇해 하셨고요. 그렇게 감사한 인연이 쭉 이어졌답니다. 깊은 흉터처럼 자리 잡은 아픔 위로 소소한 행복이라는 이름의 연고가 발라지는 순간이 있어서 인생을 살아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걱정되는 문제가 있어 어디에 고민을 털어놓아 볼까 하다 주변 사람에게 이 사연 채널을 추천받았습니다. 동영상 몇 개를 보다 보니 제 사연을 올리면 정말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주실 것 같아 용기를 내어 작성해 보네요. 부디 끝까지 시간을 내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와 대학교 새내기 시절부터 사귀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저와 같은 학교였는데 이래저래 과제도 같이 할 일이 많았고 심지어 동아리를 드는 것도 서로 맞춰서 같이 들자고 한 것도 아닌데 똑같이 영화 동아리를 들어가는 등 취미가 겹쳤고 대화를 잘 맞아 생각보다 금방 연인으로서 발전할 수 있었어요. 여자친구와 저 둘 다 서로가 서로에게 첫 연애였어요. 굉장히 풋풋한 연애였죠. 보통 첫 연애는 오래 못 간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저와 여자친구뿐만 아니라 저희 학과에서도 신입생의 풋풋한 마음으로 선배며 동기들과 연애하는 커플이 정말 많았는데 졸업할 때까지 사귄 커플은 정말 저희밖에 없었으니까요. 여자친구와의 관계는 정말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연애는 한쪽이 유독 예민하고 화가 많으면 평탄하게 사귀기 힘들어진다고 하는데 저나 여자친구는 둘 다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으며 서로 불만을 가지는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쌓아둔 다음에 터트린다기보다는 그런 못마땅한 감정이 생긴 즉시 상대방에게 조곤조곤 이해가 될 정도로 이야기를 해주는 성격이어서 문제가 생겨도 늘 크게 번지기 전에 끝이 나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미리 배려하고 존중하다 보니 화날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도 했죠. 그렇게 저희가 하도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사귀다 보니 주변 친구들은 저희만 보면 부러워하기도 했고 질투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 친구는 농담으로 야, 너네는 어떻게 그렇게 부처님처럼 잘 사귀냐? 고 말하기도 했죠.
그렇게 알콩달콩 사귀다가 저희는 졸업을 했고, 졸업을 한 뒤에도 저희의 연애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둘 다 대학을 나온 전공을 살려서 취직을 할 생각이었는데, 그 덕분에 취직을 준비할 때도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쓰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면서 서로 많은 힘이 되었어요. 그렇게 몇 군데 회사에 이력서를 넣다 보니 저와 여자친구 둘 다 생각보다 금방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저희가 같은 회사에 붙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이름만 대면 흔히 아는 대기업 정도는 아니지만 꽤 규모가 있는 중견기업이었고 연봉도 마음에 드는 곳이었습니다. 저희가 취직을 준비할 때 대규모로 신입사원을 뽑고 있었는데 그때 뽑은 신입사원 중에 저와 여자친구가 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대학에서 지내왔듯이 직장에서도 동료로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사귀는 성격이기는 했지만 딱히 비밀 연애를 하고 싶진 않아서 입사를 하고 난 이후 기회가 될 땐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저와 여자친구와 연애하고 있는 걸 알리곤 했어요. 덕분에 회사 사람들은 저와 여자친구를 볼 때마다 세기의 사랑이라면서 장난을 치고는 했죠. 보통 같은 학교에서 사귀어서 졸업 때까지 사귀는 건 많이 봤는데 그걸 넘어서서 같은 회사까지 들어오는 건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생각해도 우연이라 치부하기엔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같은 회사에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회사에서 뽑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보통 회사 윗사람들은 직원들이 사내 연애하는 걸 안 좋아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는 괜히 저희 연애가 한다는 사실만으로 서로 득보다 실을 볼 수도 있으니 회사에선 가급적 티내지 말고 일만 열심히 하자고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다행히 여자친구도 이에 대해 맞는 말이라며 그러자고 했죠. 그 노력 덕분인지 회사에서 저희 연애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경우는 일절 없었습니다. 오히려 연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한다며 칭찬을 받았죠. 회사 일은 무척이나 바빴습니다. 동종 업계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기로 유명했던 저희 회사에서 야근을 안 하는 사람은 손에 꼽았고 저와 여자친구라고 해도 예외는 없었죠. 때로는 주말까지 할애해가면서 일을 해야 할 만큼 업무량이 많았고 특히나 일이 바쁜 시기가 되면 직원들이 모두 하나같이 예민해진 게 눈에 보일 정도였죠. 하지만 저희는 그 시기에도 싸움은커녕 여느 때처럼 순탄하고 예쁜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몇 년 더 연애하고 나이를 먹으니 너무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래도록 사귀었지만 서로가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는 게 보였기 때문에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관계를 벗어나서 아내와 남편이라는 부부의 관계로 흘러간다면 더없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았어요. 아이를 낳고 이 사람이 내 아내가 된다면 그 미래를 생각했을 땐 가슴이 더없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그리 멋들어지진 않지만 여자친구의 마음에 드는 프로포즈를 준비했고 여자친구도 오래전부터 결혼을 꿈꿔왔다며 제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눈 지 반년 후 저희는 서로의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정했습니다. 사실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바로 하고 싶긴 했지만 당장 일도 너무 바빴고 일생에 한 번 있을 결혼인 만큼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반년 동안은 각자 돈도 열심히 모으고 차근차근 결혼에 대한 준비를 해나갔죠. 예전부터 제가 일찍 결혼해서 자리를 잡길 은근히 바래오던 저희 부모님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하니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심지어 그 결혼 상대가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 사귄 여자친구라고 하니 더 반가워하셨어요. 여자친구를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제가 오래 만났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만큼 좋은 사람일 거라고 신뢰하신 것 같아요. 인사는 여자친구 부모님께 제가 먼저 드리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비싼 홍삼 선물 세트를 하나 준비했죠. 그런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제게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고 물어왔어요. 지금까지 여자친구와 저 모두 부모님 직업에 대해 말할 일이 없어 서로 모르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는 전업주부이신데 가끔 아버지 일을 도우시고 아버지는 고물상을 하신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여자친구 표정이 굉장히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표정에 대해선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서 그냥 왜 그러지? 하고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표정이 의미하는 바가 있었죠.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자친구도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만나보기 전에도 그랬지만 저희 부모님은 아니나 다를까 여자친구를 첫 만남부터 굉장히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우리 석원이랑 정말 오래 사귀었다며. 이렇게 결실을 맺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구나. 앞으로 한가족으로 잘 지내보자꾸나. 시애미가 도울 일이 있다면 많이 도와줄게.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반가이 맞아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잘할게요. 뭐든 시켜주세요. 얘기를 나누면서 여자친구도 저희 부모님을 딱히 불편해하지 않는 기색이었고 집을 나오면서 시댁살이 할 일은 없겠다며 부모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각자 서로의 부모님을 만나고 나니 상견례 날짜는 속전속결로 잡혔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고물상 근처에 있는 고급스러운 한식집이었어요. 사전에 저희 부모님은 일이 있어서 조금 늦는다고 양해를 구해둔 상황이라 저만 먼저 한정식집으로 갔는데 여자친구와 여자친구네 부모님은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평소 여자친구가 자기네 부모님은 보이는 걸 굉장히 중시한다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여자친구의 말처럼 요즘 시대에는 찾아보기 힘든 고급 한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저는 여자친구네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에 한 번 더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자리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약 1시간쯤 지났을 때 드디어 저희 부모님도 한정식 집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급하게 오시느라 그런 건지 그냥 일이 끝난 차림 그대로 상견례 자리에 오셨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을 오래 봐왔기 때문에 엄마 아빠답다는 생각을 했는데 앞에 앉은 여자친구네 부모님과 여자친구 표정은 그리 썩 좋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냥 단순히 식사하는 자리도 아니고 자식들 결혼하기 전에 양가 가족들끼리 인사하는 자리인데 제가 생각해도 부모님께서 너무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 민망함에 얼굴이 붉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먼저 죄송하다며 입을 여셨습니다. 차림이 이래서 놀라셨죠? 죄송해요. 출근하는 길에 상견례용으로 옷을 따로 준비했는데 그만 저희 고물상으로 고물을 들고 오시는 할머니께서 저희가 가져온 옷에 김치 국물을 흘렸지 뭐예요. 저희에게 가끔 김치를 주시는 분인데 김치통을 꺼내시다가 그만 실수를 하셨어요. 옷을 사기엔 너무 시간이 없어서 급한 마음에 이렇게 왔네요. 자리가 자리인데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일하고 오시느라 시장하실 텐데 얼른 드셔보세요. 맛이 좋네. 저희 부모님은 사과를 하셨지만 어쩐지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여전히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맛보라고 하며
저희 부모님의 눈길을 피하셨는데 부모님도 그걸 아셨는지 계속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더군다나 부모님의 옷에선 미미한 땀 냄새가 났는데 그게 싫으셨는지 계속 킁킁대며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냄새야? 어디서 뭔 냄새가 나는데? 음식인가? 아, 저희가 일하고 바로 달려오는 바람에 그런가 봐요. 이거 죄송하네요. 많이 불편하시면 창문이 있는 자리로 옮겨달라 할까요? 아, 아니에요.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제안에도 그분들은 한껏 불쾌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미묘한 분위기 속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고 나서 한정식 집을 나섰는데 밖에 고물이 가득 들어찬 업무용 1톤 트럭 하나가 보였습니다. 아마 부모님께서 급하게 오시느라 이 트럭을 끌고 오신 모양이었습니다. 솔직히 상견례 자리 내내 여자친구의 표정이 안 좋았는데 부모님의 트럭을 보는 순간 안 그래도 안 좋았던 표정이 더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때쯤 돼서야 저도 기분이 굉장히 미묘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에 문제가 생긴다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상견례가 끝난 뒤 사건은 터졌습니다. 여자친구가 갑자기 제 연락을 받지 않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원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서로 다른 회사로 갔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메시지도 통화도 모두 받지 않자 혹시나 이대로 결혼이 엎어지는 건 아닐까 하여 마음이 너무 초조하고 불안해져 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여자친구네 집에 가서 한 번만 얼굴 좀 보여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정말 거기까지 갔다가는 돌이킬 수가 없을 것 같아 그 두려움 때문에 꾹 참고 계속 일방적으로 연락만을 지속했죠. 제발 연락 좀 달라고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매달리고 나서야 여자친구가 제 연락을 받더라고요. 미정아,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나한테 화난 거 있어? 화난 거 있으면 얘기를 해줘야 알지. 그래야 풀 거 아니야. 미안해, 서건아. 나 너랑 결혼 못하겠다. 한참 만에 연결된 전화였지만 여자친구는 딱 저 한마디를 하고 끊어버리더라고요. 결혼을 파토내겠다니. 갑작스런 말에 충격도 받고 마음도 상하였지만 도저히 이대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끈질기게 연락을 해 제발 얼굴 좀 보고 이야기하자고 결혼을 정말 안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내가 납득이 돼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한 번만 만나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에 온 문자는 역시 전처럼 너무도 간단한 딱 한 줄이었습니다. 연락하지 말아줘. 여자친구는 여전히 제게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허나 전 이대로는 있을 수 없어 여자친구 퇴근 시간에 맞춰서 여자친구 집 근처의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차마 집 앞에서 기다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자친구가 보이면 다급히 달려가려 했죠. 그렇게 한 2시간을 카페에서 있으니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자친구가 보였습니다. 저는 카페 창문으로 여자친구가 걸어가고 있는 걸 확인하자마자 바로 문을 열고 나가서 여자친구 앞을 가로막았어요. 제가 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지 여자친구가 걸음을 멈추고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우리 얘기 좀 해. 진짜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카페에서 대화 좀 하자. 내가 너네 집 근처까지 찾아오기는 했지만 절대 나쁜 짓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리 이대로 끝내는 건 아니잖아. 최소한 대화는 해야지. 여자친구는 그제야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저랑 같이 카페로 들어섰어요. 저희는 자리를 잡고 각자 커피를 시킨 다음에 앉아서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막상 이야기를 하려고 데려오기는 했는데 대체 무슨 이야기를 꺼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자친구가 이렇게 냉담해진 이유를 그때까지 저는 상상치 못했으니까요. 커피가 식을 때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저는 간신히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왜 그랬던 거야? 그런데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표정으로 앞에 놓인 커피만 바라보던 여자친구가 제 말을 듣자마자 울먹이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여자친구 옆으로 다가가자 여자친구는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결혼 너무 심하게 반대해. 어머니가? 솔직히 처음엔 놀랐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이야 여자친구를 마음에 들었지만 어딜 가나 결혼 반대는 흔하게 있는 일이고 여자친구 부모님께서 제가 대기업에 다니지 않는 것 같은 부분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이왕 벌어진 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니 저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습니다. 그랬구나. 반대하실 수도 있어. 그래도 반대하시면 내가 더 노력해서 어머님 아버님을 설득하면 되잖아. 어머님 아버님이 날 받아들일 때까지 매일 찾아갈 수도 있어. 왜 네가 먼저 나를 포기하려고 그래? 그건... 여자친구는 제 말에 무언가 할 말이 있는데 차마 못 꺼내겠다는 듯 한참 동안 입술을 달싹이더라고요.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편하게 하라며 여자친구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어요. 여자친구는 제 말 뒤에도 조금 더 갈등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간신히 저에게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가 석원이 너랑 절대 결혼 못하게 하니까 나도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 나도 엄마랑 사이가 좋기만 했지 그렇게 싸운 적은 처음이었어. 그런데 며칠 동안 내가 그러니까 엄마가 농약을 먹은 거야. 도대체 그걸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시골 사는 할머니 집에 갔다 왔더니 그걸 구해가지고 왔나 봐. 엄마가 쓰러진 걸 내가 제일 먼저 발견했어.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온몸이 벌벌 떨렸어. 겨우 응급차를 부르고 엄마 옆에서 울면서 병원까지 가는데 정말 내가 다 죽을 지경이었어. 그 뒤엔 응급실에 간 엄마를 돌보기도 해야 했고 널 만나는 것 때문에 엄마가 농약을 먹었는데 도저히 너한테 연락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 이대로 끝내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믿기지 않아 여자친구의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보았던 것 같아요. 10분 정도가 흐르고 난 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는 걸 조금 받아들이고 나서야 물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우리 상견례 날 너네 부모님이 조금 남루한 차림으로 오셨잖아. 엄마는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나 봐. 그리고 너네 부모님이 고물상 하신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집이랑은 수준이 안 맞는다고 화를 내는 거야. 폐지 줍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역시 순간 상견례장에서 여자친구 부모님이 보였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바라보시던 표정은 하찮은 사람을 보듯 바라보는 표정이었던 거였죠. 저는 여자친구를 가만히 바라보았죠. 그리고 물었어요. 너도 그렇게 생각해? 나는... 여자친구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을 보자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여자친구에게 한 번만 더 만나서 대화해달라고 울며 매달렸던 일이 창피해졌어요. 자기 엄마가 농약을 먹은 것 때문에 제 연락을 피한 것은 이해했습니다. 제가 만약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하더라도 평생 연락을 끊을 생각까지는 안 했을지언정 최소한 엄마의 상황이 좀 진정되고 나서 대책을 세우든 뭘 하든 이야기를 나눴을 거였습니다. 허나 여자친구는 자기 부모님처럼
저희 부모님을 아랫사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어있는 여자친구의 손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면 우리 그냥 끝내자. 그게 제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어요. 여자친구도 절 붙잡지 않았고요. 사실 고물상이라고 했지만 아버지의 고물상은 경기도 내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그 규모가 커서 절대 못 사는 편이 아니었어요. 어렸을 적부터 아버진 값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셨고 서울에 저랑 동생 살라고 마련한 집도 2채나 되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아버지의 직업만 듣고 여자친구네는 저희가 굉장히 못 산다고 오해를 한 것이었죠. 예전에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아버지가 지금은 잘 살고 계시지만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형편이 정말로 안 좋았다고 해요. 그리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본인들은 풍족하게 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저와 동생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어서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어릴 때는 어린 마음에 부모님이 고물을 줍고 다니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하곤 했었지만 그게 모두 저와 동생을 향한 부모님의 헌신이었고 또 엄연한 직업이란 걸 알게 된 순간부턴 외려 부모님을 조금이라도 부끄럽게 생각했던 제 자신을 한심하게 생각하게 됐죠. 솔직히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함부로 무언가를 재단하는 건 어릴 때 다 졸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결혼은 현실이라고 하지만 사람 겉모습만 판단해 이렇게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는 모습이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제게도 상처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이 사람이다 싶을 정도로 늘 따뜻하고 다감한 모습만을 보았던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제 견고했던 믿음이 무너지면서 배신감이 치솟았고 여자친구와 함께했던 지난 세월과 기억들이 모두 무의미해지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좀 많이 방황했던 것 같네요. 처음으로 술을 며칠 연속으로 입에 대었고 직장에도 나가지 못했어요. 한평생 저와 오랜 기간 함께한 연인이 알고 보니 내가 생각한 사람이 아니었단 사실은 제게 꽤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절 바라보던 여자친구의 눈빛이 회복되지 못할 상처처럼 자꾸 마음을 아프게 하더군요. 그리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렸을 적 저희 집 형편이 정말 안 좋았을 때 아버지는 노가다를 하시고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분은 일을 하시고 들어와서도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버시기 위해 뜨거운 햇볕에도 추운 눈밭에도 폐지를 줍고 다니셨어요. 그때도 여자친구네 식구들처럼 똑같이 저희 부모님을 하찮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박스를 줍는 부모님을 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딴에 위로랍시고 넌 저런 아버지가 괜찮냐고 묻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나면 부모님이 더 싫어지고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건가 원망스러워 방문을 닫고 부모님과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 부모님은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제 곁으로 다가와 밥을 먹으라고 따뜻한 밥과 반찬이 올려진 밥상을 머리맡에 갖다 주시곤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부모님 속도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런 절 한 번도 혼내신 적이 없었어요. 그저 눈빛으로, 마음으로 못난 절 이해해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집 큰 슈퍼 앞엔 박스들이 가득했고 아버지께선 그곳에서 박스들을 줍곤 했어요. 그런데 그 앞을 지나가며 아버지에게 괜히 시비를 거는 분이 있었어요. 그 아저씨는 값비싼 외제차를 끌고 다니시며 동네 사람들에게 허풍 떨기를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박스를 줍고 있는 저희 아빠를 보면 대놓고 인상을 찌푸리곤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박스를 줍느라고 차를 주차하기 힘들다는 등 빨리 비키지 않으면 그냥 밀고 들어갈 거라는 등 하면서 아버지를 못살게 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여느 때처럼 같은 자리에서 박스를 줍고 끈으로 잘 묶고 있는데 이번엔 그 아저씨가 차에서 내리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이봐 장씨, 여기 말고 딴 데서 좀 하라고. 사장님, 그게 아니고요. 저도 일을 하는 겁니다. 기분 더럽게, 이씨. 뭐라고요? 아버지도 화가 나셨는지 줍던 박스를 내려놓고 처음으로 반기를 드셨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씻지도 않고 냄새도 풀풀 나는 인간이 여기서 100원, 200원 벌겠다고 종이 주고 깔짝대고 있으면 내가 기분이 좋겠어? 당신이 끄는 저 리어카에 내 차 닿아서 긁히기라도 하면 당신 집안은 망하는 거야. 알아? 그때 저는 친구 몇 명과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먹이 절로 쥐어지고 눈앞이 새하얘질 만큼 분노가 솟구쳤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옆에서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가려 했어요. 허나 그 다음 행동이 더 저를 마음 아프게 했어요. 아버지께선 한숨을 푹 쉬더니 장씨 아저씨의 외제차를 지나쳐 다른 곳으로 가시더라고요. 그 쓰레기 같은 장씨 아저씨는 계속해서 아버지를 향해 욕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씻지 않았는지 냄새가 여기까지 난다. 저런 사람은 인도로 다니면 안 된다면서요. 그러나 그 폭격기 같은 말을 듣고도 아버진 그저 묵묵히 리어카를 끌고 다른 쪽으로 가셨어요. 사람들의 연민 어린 시선이 아버지에게 향했지만 아버진 그마저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느릿느릿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아버지의 걸음이 제 쪽으로 왔어요. 겨울 들판에 눈발 같은 아버지의 힘없는 눈과 어린 제 눈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아버진 제게 무슨 말을 하시려는 듯 했지만 저는 문득 옆에 친구들이 있다는 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슬그머니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축축한 이불을 뒤집어 쓰고선 인생에서 쏟을 눈물을 다 쏟아내며 온 것 같았습니다. 서러움에 분노에 슬픔에 미안함에 가난이 주는 이 모든 폭풍 같은 감정들 속으로 평생 이 일을 못 이룰 것 같다는 슬픔 예감마저 겹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순간 문이 열리면서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아버지가 혹여나 제 울음소리를 들은 건가 하여 순간 거짓말처럼 울음을 뚝 멈췄습니다. 아버진 제 곁으로 다가와 이마를 가만가만 쓸어주셨어요. 아버진 괜찮아 라고 말하셨어요. 괜찮다는 말이 무슨 의미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행동을 용서해 주신다는 건지 정확히 그 의미를 알 순 없었지만 저는 그만 그 말을 듣자마자 아버지 품에 매달려 미안하다고 말하며 한참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괜찮다란 위로를 계속 들으면서요. 그때부턴 전 부모님도 가난도 한 뭉텅이처럼 묶여버린 그 두 단어들을 부끄러워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외려 그런 환경에서도 저와 동생을 키우시기 위해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부모님의 노고를 생각하며 더 열심히 공부하고 당당해지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여자친구가 연락이 안 되는 순간부터 제가 집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자 부모님께서 들어오시더니 무슨 일이냐 묻더군요. 어쩐지 부모님께선 조금 예상을 하신 듯 했습니다. 그날 그 사람들의 표정을 지켜보셨으니까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조심스레 여자친구와 만나서 이야기 나눈 것들을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부모님께선 제 손을 잡아주시며
제 마음을 다 안다는 듯 말씀하시더군요. 석원아, 그간 혼자 하느라 마음고생이 많았겠구나. 근데 이번 일 아니었으면 꼼짝없이 결혼했어야 하는데 그 전에 알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이니. 그런 집안과 엮이기에는 우리 석원이가 너무 아깝다. 너무 상처받지 말고 조금씩 털고 일어나. 부모님께서도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으셨겠지만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고 저는 부모님의 따스한 말에 그제야 정신을 좀 차렸습니다. 그 뒤부턴 일자리를 다시 구하고 면접을 보러 다니고 새 직장에 적응하면서 최대한 바쁘게 지내며 여자친구도 그 일도 모두 잊고 지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 연애를 또 해볼까 싶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한번 사람에게 대인 기억이 있다 보니까 바로 당장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엔 마음이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이대로 혼자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로는 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데 무척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상처도 아물어갔고요.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일을 하고 퇴근을 한 뒤 집에 와서 영화도 보고 책도 볼 생각에 발걸음을 빨리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익숙한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바로 이전 여자친구였죠. 여자친구랑 헤어진 뒤에 번호를 바로 지우기는 했으나 오랫동안 사귀었던 만큼 번호 자체가 자연스럽게 외워져 있어 한눈에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전화를 받을지 말지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겨우 아문 상처를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고 정돈된 기억을 다시 되살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허나 대체 무슨 일이길래 헤어진 지 반년이 지나 전화를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석원아, 잘 지냈어? 전 여자친구는 제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제가 말을 하지 않자 여자친구도 말을 하지 않고 저희 둘 사이엔 서늘한 침묵이 흘렀죠. 그런데 뒤이은 다음 말이 제 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그냥 보고 싶어서 잠깐이라도 좋으니 만나자. 우리 자주 가던 카페 305에 가 있을게. 카페에 있겠다는 일방적인 통보가 끝나자 전화가 툭 끊겼습니다. 저는 끊긴 전화 소화기를 잠시 붙잡고 있다 이내 집으로 가던 길에서 방향을 돌려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여자친구가 미리 와 있더라고요. 자리에 앉으니 여자친구는 그간 잘 지냈냐며 먼저 저를 살폈습니다. 난 잘 지냈어. 무슨 일로 부른 거야? 그게 나 너를 잊을 수가 없어서. 여자친구는 대뜸 저를 못 잊겠다면서 다시 사귀자고 했습니다. 절대로 다시 사귈 생각이 없었던 전 황당했죠. 저희 부모님을 무시한 여자랑 더 만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허나 여자친구의 그 말은 어쩐지 제 마음을 일렁이게 했습니다. 잊을 수 없었다고? 내가 그땐 미안했어. 너한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많이 후회하고 자책했어. 여자친구는 제게 얼마나 자신이 반성하고 힘들어했는지 이야기를 늘여놓았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혔던 자기가 부끄럽다고 한참 제 등을 감싸 안았고 미안하다고 속삭였어요. 비록 여자친구가 말실수를 하긴 했고 그게 오래도록 끈덕지게 절 괴롭혔지만 여자친구를 향한 마음은 생각보다 컸나 봅니다. 제게 많은 상처를 준 여자였지만 여자친구가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니 마음이 누그러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고민하다 여자친구의 사과를 받아주었고 그날 밤
저희는 다시 합치게 되었습니다. 장애물은 언제나처럼 있을 테지만 함께 현명하게 잘 헤쳐나가면 된다고 다짐하면서요. 그리고 다시 연애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비밀로 했습니다. 일련의 사건이 있던지라 부모님께서 너무 걱정을 하실 것 같았어요. 저도 여자친구도 다시 이루어진 재회에 무척 들떠했습니다. 예전처럼 함께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가 없었던 시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대학 친구 녀석이 결혼을 한다고 하며 초청장을 보내오면서 저와 여자친구와 함께 하객으로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멋들어진 신랑의 모습을 보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옆을 보니 여자친구도 그런지 평소 마음이 불편하면 하는 습관대로 계속 자세를 바꾸어가며 결혼식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마음 한편은 늘 절 차가운 시선으로 보았던 여자친구네 부모님이 자리하고 있었고 이 마음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여자친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요. 그래서 전 식장을 나오며 여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다시 뵈는 건 어때? 나도 우리 부모님 직업에 대해 설명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여자친구의 표정이 이번에도 조금 이상했습니다. 동의를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죠. 제가 부담스럽고 어려운 자리겠지만 한 번은 마주쳐야 할 자리라고 설득한 후에야 여자친구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이 나름 살만하다는 걸 여자친구에게 말하지 않고 있었어요. 여자친구 부모님이 있는 자리에서 한 번에 차근차근 말씀드리고 싶었죠. 그렇게 여자친구를 집까지 바래다 주곤 저도 집에 와서 부모님께 여자친구와 계속 만나고 있었고 여자친구네 부모님을 만나뵐 생각이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아버지께서 찬성도 반대도 아닌 뜻밖의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함께 만나자고요. 함께요? 그래. 어차피 한 번은 만나뵐 분들 아니냐. 나랑 네 엄마도 갈 테니까 미리 말씀드려 놓아라. 아버지께선 꽤 단호하신 말투였고 저는 알았다며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날 저희 가족은 만나기로 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때 처음 상견례 자리에서 만났을 때 입었던 허름한 복장을 일부러 그대로 입고 가셨습니다. 여자친구 어머니 표정이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부모님께서 들어오자마자 벌레 보듯이 보더라고요. 그리곤 자리에 앉기도 전 여자친구네 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또다시 무례한 말을 내뱉으셨습니다. 우리 애가 너무 힘들어해서 연애까지는 내 어떻게 허락을 하는데 결혼은 정말 안 됩니다. 솔직히 우리 집이랑 그쪽 집이랑은 수준이 안 맞아요. 어떤 부모가 귀중하게 키운 딸을 폐지 줍는 집안에 시집을 보내겠습니까? 결혼할 것도 아닌데 이런 자리 너무 불편하기만 하네요. 앞으로 이런 불쾌한 자리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여자친구는 예상보다 더 공격적인 어머님 말에 놀랐는지 어머님 팔을 붙잡고 일어서려 했어요. 그런데 여자친구네 어머님 말을 가만히 듣고 계시던 아버지가 주섬주섬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시더군요. 바로 통장이었죠. 펼쳐진 통장에는 20억이 넘는 잔고가 있음을 알리는 숫자가 명백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놈 장가가면 줄 아파트도 서울에 한 채 사놓고 이 돈도 먹고 살라고 주려고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딸이 귀중하신 것처럼 저도 이놈이 제게 너무 귀중한 자식인지라 한평생 열심히 일했네요. 순식간에 장고를 본 여자친구 어머니 표정이 새하얗게 질렸고 컵을 들고 있던 손가락마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여자친구 어머닌 그 와중에도 어떻게든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우물쭈물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네요. 그냥 지금 결혼하기는 너무 이르다는 얘기였고, 나중에 좀 더 사귀고 나서 결혼을 하자는 이야기였어요. 고물상 한다고 다 같은 고물상이 아닙니다. 내 아래 직원들만 20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 월급이며 보너스 다 챙겨주고도 이만큼 벌었습니다.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아버진 그렇게 말씀하신 뒤 먼저 일어나 보겠다 하곤 저랑 어머니를 데리고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나섰지만 눈물을 글썽이는 여자친구의 눈망울은 계속 눈에 밟혔죠. 여자친구와는 그 뒤 헤어지지도 만나지도 못한 상태로 있었어요. 부모님께 어쩐지 죄스러워 선뜻 결정을 내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술상을 차려놓고 저를 부르시더니 저의 잔에 술을 한 잔 따라주시며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얼마나 그 애에게 마음이 있는지 알고 있다. 우린 신경 쓰지 말고 네 마음대로 가는 대로 해라. 네가 행복해야 우리가 행복해. 아버지의 말은 어른이 된 제 마음에도 깊은 일렁임을 주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해를 받고서야 저는 마음을 내려놓고 여자친구에게 연락할 수 있었고, 몇 달 후 무례하신 여자친구의 어머님은 제게 장모님이 되셨습니다. 참 기이한 인연이 되었죠. 장모님은 그 다음 만남에선 선물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와 절 김서방이라 부르며 어찌나 잘해주시는지 모릅니다. 저희 부모님에게도 어려 보이신다며 칭찬 일색이세요. 속이 너무 훤히 보여 기분이 딱히 좋진 않지만 한 가족이 된 사이기에 계속 얼굴을 붉힐 수도 없었고 마음의 독을 품기도 싫어 지난 일은 다 잊기로 했습니다. 허나 최근 들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모님이 저희 재산에 개입하려 들기 시작하셨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재산이죠. 저희 집 살림이 풍족하단 걸 알고 난 이후로 처음엔 제게 명절 선물을 사달라고 조르시더니 요즘엔 매달 얼마씩 용돈을 붙여달라고 하시더군요. 장모님의 집이 못 사는 집도 아닌데 말입니다. 아내가 그러지 좀 말라고 창피하다며 장모님을 말리지만 그럴 때마다 장모님은 50평대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이 정도도 못 해주냐며 친구분들 얘기를 끊임없이 늘여놓으십니다. 내 친구 수키 알지? 걔 이번에 사위한테 글쎄 명품 가방에 고급 외제차 받았다더라. 알지? 걔 사위가 엄청 잘 되는 식당 운영하는 거. 잘 사니까 아주 식구들부터 챙긴다 하더라고. 때 되면 척척 선물해주고 어찌나 부럽던지. 아니 내가 받고 싶다는 게 아니고 근데 너네 이번에 혹시 차 새로 바꿨니? 부모님 사업이 더 잘 되나 보다. 우리 김서방, 그럼 나 이번에 용돈 좀 올려줄 수 있나? 저번 달은 사실 좀 부족했어. 아무래도 내 평균 생활비가 있는데 옷 사고 살림하고 그러면 그 돈이 금방 날아가더라고. 이번엔 걔도 하나 들어서 돈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처음엔 푼숙기마저 있는 모습을 귀엽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이런 요구들이 점점 늘어나니 부담스럽네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결혼 생활이 처음이고 초기이다 보니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댓글로 많은 조언들 부탁드립니다.